네, 시사 인싸 2부 이슈와 뉴스의 핵심을 짚어보는 뉴스 콕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술집 접대부와 같은 일을 하고 수없이 술 접대와 잠자리를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2009년 2월 28일 장자연 씨가 남긴 글입니다. 29살의 신인 배우 장자연 씨는 이 문건을 남기고 엿새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정리될 그 뻔한 이 사건은 위 문건이 공개된 후에 본질이 바뀌었는데요. 장자연 씨가 숨진 지 1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왔지요. 검찰의 과거사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꾸려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넘게 조사한 결과는 진실을 바라는 이들의 힘을 빠지게 만들었는데요. 주요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까지 사고 있습니다. 오늘 대검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을 맡으셨던 김영희 변호사님을 모시고 장자연 사건 조사 그 팀원 자격으로 모시긴 했는데요. 이 사건이 도로 미국에 빠지게 된 어떤 배경이랄까요? 그리고 지금 신경은 어떠신지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생이 많으신지 일주일 사이 얼굴 살이 진짜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지난주 배웠을 때보다 사실과 정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국민들이 네, 해야 될 마음고생이 검찰에 심하실 두고 것 얘기해야 같아요.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김영희 변호사를 아주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던 우리 김은지 기자도 함께했고요. 네, 늘 장자연 사건에 빠짐없이 달려나간 김현희 기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뻗치기 전문 기자 여기서 이름 별명 네네. 받은 거잖아요. 그 전부터 뻗치기를 해 오면서 장자연 네. 사건 취재하면서도 뻗치기를 지속한 거죠. 그렇죠. 네. 그 김영희 변호사님 이번 결론을 보시면서 굉장히 뭐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심경이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희가 조사단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있고 네. 또 보고서 내용은 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지면 네. 과거사위원회가 그거를 채택을 해서 음. 발표를 하는데 일단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막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많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고 네. 그 과정에서도 속상한 일이 좀 많았지만 결정적으로는 위원회 발표를 보면서 너무 놀라고 실망스럽고 화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10년 만에 뭔가 이게 밝혀지는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엄청 컸었는데 국민들도 이런데 직접 그 진상을 위해서 함께 하셨던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이 사건의 의미와 또 이 검찰 과거사위 결론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김영희 변호사님께서 대검 진상조사단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셨고 쭉 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맡게 되셨는지요? 그 전에 하나 네.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검찰 과거사위원이라는 조직이 있고 그리고 대검 진상조사단이라는 그렇죠. 조직이 있는데요. 네. 이제 이 두 가지 조직이 왜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사건을 조사한 거는 진상조사단이고 이 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과거사위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재수사를 하라 마라라는 권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진상조사단이 이제까지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발표했던 거에 대해서 부담 없이 받아들였는데 이번 것만 유달리 반대였다. 이 두 기구가 불협화음을 냈다라는 게요. 김영희 변호사님이 앞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기구 이름이 워낙 많이 나와서 그렇죠. 먼저 설명을 네, 좀 그러니까 네, 대검 네. 진상조사단에서 여러 가지 과거사 사건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 나머지 사건들은 조사단에서 조사한 내용 그대로 그 과거사위에서도 거의 발표를 했는데 장자연 사건만 유독 그 결과 발표가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인 거죠. 네. 네, 그 전에 이제 정보를 좀 설명을 먼저 말씀을 네, 네, 드리면 사실은 기자님들도 그 구별을 잘 못하셔가지고 또 네. 관계를 잘 몰라가지고 오버가 난 적도 많은데 예. 정확히는 어쨌든 법무부 산하에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사위원회가 있고요. 네. 검찰 과거사를 밝히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죠. 그걸 보통 과거사위원회라고 저희가 네, 했고, 그것과 별개로 대검찰청 산하에 과거사 또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하고 조사단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 네. 과거사위원회와 과거사조사단은 별개의 조직이고 독립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 많은 기자님들이 위원회 산하에 과거사위원회 산하에 조사단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 분리되어 있고 별개의 조직이고 중요한 거는 기록 어쨌든 검찰이 과거에 수사했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그 과정에서 이 검찰권의 남용이 없었는지 불법한 수사가 없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또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 이런 거를 밝히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과거 수사 기록을 들여다봐야 되고 또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록 검토라든가 사람을 불러서 조사하는 거는 위원회는 전혀 못하고요. 과거사위원회는 기록을 볼 수가 없어요. 접근 권한이 아예 없고 과거사의 기록을 볼 수 있는 거는 조사단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할을 크게 하는 거는 오히려 조사단입니다. 왜냐하면 수사 기록과 소송 기록을 다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핵심 당사자라든지 관련한 참고인이라든지 불러서 말도 들어보고 물어보기도 하는 그 조사를 하는 것도 조사단이기 때문에 조사단이 내린 판단은 당연히 더 사건의 실체와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기록을 그렇죠. 보고 사람들한테 네네. 얘기를 들은 네.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보고서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조사단이 조사한 내용보다도 굉장히 적은 것이고 거기엔 더 많은 내용이 담길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굉장히 좀 줄여서 이제 많은 걸 담고 있는 함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과거사위원회는 과거사 조사단이 준 보고서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사단의 판단을 더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논의를 하고 하더라도 조사단의 판단이 그만큼 중요하고 물론 위원회도 독립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네. 조사단의 판단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사위원회가 그동안은 과거사조사단이 내린 판단을 그대로 대부분 수용하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모든 사건마다 그 팀 안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강도로 비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게 불법이라고 할 것인지 단순한 수사 미진이라고 할 것인지 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수사 권고를 할지 아니면 그냥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는 정도로 그칠 것인지 모든 사건의 형제복지원이라든지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네, 네. 과거사위원회가 다루었던 사건에 대한 의견이 해당 팀 안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럴 때의 원칙은 무엇을 결론으로 할 것인가의 원칙은 조사팀에서 그 다수 의견을 결론으로 채택을 하면 그게 보고서의 결론이 되고 그 결론이라는 건 하나가 아니고 각 사건마다 쟁점이 많거든요. 네. 장자연 사건도 쟁점이 12가지였는데 그 12가지 쟁점마다 다수 의견이 있고 소수 의견이 있고 그럴 때 당연히 각 쟁점마다 결론은 다수 의견이 쟁점이 돼서 그것은 네. 결론으로 나가고 거기에 의견을 달리했던 소수 의견은 각주로 달기도 하고 아니면 네. 본문에서 좀 양이 많으면 이제 별개 의견 또는 다수 의견으로 표시를 하는데 어쨌든 원칙은 해당 팀에서의 다수 의견을 결론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 결론을 위원회가 위원회의 또 결론으로 채택을 해서 발표를 그동안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아주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는 근데 장자연 사건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매우 이례적으로 소수 의견을 오히려 위원회가 결론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수 의견이 무시됐다라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10년 만에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기대도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밝혀질 것 같은 어떤 희망도 있었는데 이 결과적으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꼴이 돼버렸는데 결국 이제 조사단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소수의 의견이 결론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이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남는 게 다른 사건은 여전히 이제 그 조사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의 의견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연 사건이 소수의 의견을 채택했다는 건 그 소수라는 것은 절도 권력을 비호하는 쪽으로 이게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게 좀 우리 이게 많은 시민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까 또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여기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사실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저 그 어쨌든 과거사 위원회나 과거사 조사단은 네. 2018년 또 2017년 말부터 뭐 의논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은 거는 1월 달쯤에 연락을 받은 것 같은데 어쨌든 설명을 드리면 위원회는 그 위원회 구조니까 뭐 9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원들만 구성되어 있는 거고 조사단은 네. 조사를 해야 되니까 각 6개 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팀이 늘어나긴 했는데요. 근데 6개 팀이 있고 한 개 팀에 또 그 사람이 6명씩 있었는데 그 교수 2명, 변호사 2명, 또 검사 2명, 현직 검사입니다. 네. 현직 검사 중에는 대부분이 평검사지만 부장검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6명이 한 팀이고 또 검찰 수사관 한 분 이렇게 해서 7명이 한 팀인데 그 교수들은 주로 형사법적으로 전문이신 분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고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검사 이쪽에 뭐 경험이 있으신 분도 판사님 경험이 있으신 네. 분도 교수로 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있었고 변호사들은 주로 기준이 공익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변호사들 왜냐하면 좀 독립적인 입장이어야 하니까 네. 그 공익적인 변호사 공익 활동을 한 변호사들을 주로 선발 기준으로 삼았던 걸로 알고 본인이 이제 오케이 하면 하는 걸로 했는데 저도 사실은 핵발전소 반대 운동을 더 열심히 했지만 과거에 또 삼성 특검 때 그러시죠. 김용철 예, 변호사 김용철. 변호인을 하면서 특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경험을 한 적이 있고 네. 형사사건 경험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형사사건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 관심이 주로 핵발전소 반대 운동이 있으나 네. 검찰 과거사라고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그렇죠. 좀 봉사를 할 마음으로 왔는데 봉사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좀 개인적으로 많은 희생을 강요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지난해 공익적인 1년이 변호사들을 데려다가 너무 희생을 강요할 정도로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예, 거야. 그러니까 살이 빠지셨다니까 이게 정말. 그러면 좋은 예. 결론이 나와야 그러네.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빠진 게 저 정도냐 이런 소리가 이제 아니 지금 그런 이 뜻은 점에서는 좀 아니에요. 논쟁 네. 것도 같고. 아니 근데 진짜로 정말 듣기만 해도 안타깝고 저희도 그런데 진짜 현장에서 활동하신 분 입장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 마음을 표현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허탈하고 착잡한 마음을. 제가 이제 또 어쩌다가 총괄팀장을 맡아서 여러 가지 언론 매체라든지 뭐 네. 접촉을 많이 하고 이렇게 또 일반 다른 사건에 대해서 또 의견을 이제 시민들한테 많이 듣는데 네. 장자연 사건 발표에 대해서는 정말 뭐 정치권을 포함해서 전 국민적으로 너무나 실망하고 이게 뭐냐 하는 그런 그게 있을 수 없는 비판적인 일이에요, 진짜. 의견이 너무 네. 많이 쏟아져서 음. 오죽하면 뭐 총리까지도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민주당에서라든가 또 정의당은 장자연을 2번 죽였다. 그렇죠. 이렇게 정말 그런 말까지 들어야 되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결국은 위원회가 발표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는 너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사건을 가장 지금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왜냐하면 기록을 다 받고 그리고 네, 관계자들을 다 만나셨고. 근데 그런 분이 보시기에 정말 이게 너무나 황당하고 속이 상하는 거면 진짜 얼마나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위원회나 사실 국가 기구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발표한다 그러면 일단 그걸 신뢰하는데 사실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검찰 과거사 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이 있는데 훨씬 더 이제 진상조사단 각각의 뭐 독립성은 있지만 조사단이 더 많은 기록을 받고 그리고 사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위원회보다 훨씬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서 더 잘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결론들이 채택되지 못했다는 게 이번 문제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명예회복을 못했다라는 얘기도 듣는 거고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그런 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위원회가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 위원회 보고서가 뭐 몇십 페이지짜리가 아니고 상당한 양이고 또 회의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250페이지가 넘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250페이지가 더 많은데 이게 또 중간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네. 사건 내용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너무 잘 알아요. 물론 조사단만큼의 세부적인 거는 경험을 못하지만 저희가 중간중간에 회의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내용을 잘 아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거죠. 제 말씀은 몰라서가 네. 아니라 제 말씀의 그렇죠. 뜻은 조사단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를 어겼기 때문에 나쁘지만 내용을 몰라서 또 그런 건 아니고 너무 또 어떤 면에서는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사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했다라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더 큰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존중하지 않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해명하지 않는 뭔가 누가 봐도 미심쩍고 찝찝한 이 결론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또 좀 끝까지 추적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래도 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지만 이 장자연 사건의 핵심 쟁점을 이제 변호사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장자연 리스트가 존재하는지, 두 번째는 장자연 씨가 이제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이 있느냐라는 점도 쟁점이다. 세 번째는 장자연 씨 문건에 쓰여 있는 조선일보 방사장이 누구냐, 이게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이고, 네 번째는 2009년 사건 첫 수사 당시에 조선일보가 수사 외압을 행사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번 사건의 이제 쟁점으로 좀 떠올랐었는데, 이 뭐 조사단 활동을 하셨던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뭐 이 정도로 짚으면 되나요? 아니면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핵심은 뭘까요? 그리고 사실은 어느 언론사도 그거를 좀 안 짚어보고 있는데 이 검찰 가서는 검찰의 잘못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거는 아무도 보도를 안 검찰의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검사가 과연 수사를 그 당시에 하는 과정에서 위법이나 미진한 점이나 있었는지 여부도 사실은 돌아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 과거사 위원회 전체 사건에서 기소된 검사가 한 명도 없단 말이죠. 네, 맞아요. 네, 그거는 시사인에서 헤드라인으로 네. 뽑아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공익 제보를 지금 해주신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앞으로는 뭐 아직 다 끝난 게 아이템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렇죠. 뭐 네. 앞으로 오늘 제가 사실 좀 이따가 이제 김학의 사건 보고를 하러 가지만 모든 사건이 끝난 건 아니지만 그 수사 검사 중에 누가 뭐 징계라든지 처벌이라든지 현직이든 전직이든 처벌되는 사람이 만약에 한 명도 없다면 그런 부분은 그럼 검찰 과거사를 왜 했지? 라는 의문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저희는 그런 검찰의 잘못을 밝히는 것도 큰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고, 근데 또 하나는 또 물론 큰 줄기에서 잘 짚으셨어요. 4가지가 네. 맞고, 또 중요한 관심사는 또 국민들이 가지는 거는 누군가 검사가 아니라도 처벌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보고서라기보다도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명문장의 보고서가 아니라 법리가 아니라 어쨌든 나쁜 일을 한 누군가가 처벌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장자연 사건을 포함해서 검찰 과거사에서 다 전체적으로 기소가 된 거는 장자연 사건에서 유일했고, 작년에 이제 기소가 됐던 그 강제추행 사건이 있습니다. 네. 전직 조선일보 네, 기자. 네, 그분 네, 한 그렇죠. 건뿐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김학의 사건에서 구속이 두 사람이 나왔죠. 김학의, 윤중천. 네. 예, 이제 뭐 검찰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는데 그런 점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죠. 조금 더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실제로 처벌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은 결과라는 것 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제대로 처벌돼야지 다시 그 과거가 반복 안 되는 건데 진짜 네. 생각해 보니까 정말 네. 그런 게 없네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 앵커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네. 진행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네 가지 쟁점에서 빠진 부분은 어쨌든 장자연 씨가 속했던 전 소속사 사장에 대해서 이번에 위증 수사 권고를 네, 했기 네.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중요한 성과인데 워낙 그 다른 부분에서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뭐 시민들 눈에는 뭐 이거 갖고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검찰 과거사위원회까지 꾸려가지고 10년 만에 이 사건을 재조명한다고 해놓고 전직 그 소속사 대표 정도만 다시 이제 그것도 뭐, 위증입니다. 그러니까 위증으로 핵심 혐의가 아니라요. 예, 예. 예. 이렇게 한다니까 정말 이게 눈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심한 박탈감 같은 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저 무소부위의 권력이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도 이렇게 정말 검찰만큼은 철벽이었고 한 번도 그 어떤 잘못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이라든지 사과한다든지 이런 행위 자체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경찰 중에서도 몇 명 옷을 벗는다든지 뭐 이렇게 최소한의 어떤 액션이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전혀 그런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의혹만 자꾸 증폭이 되고 있고 그런 문제가 그리고 있죠. 들여다 보면은 뭐 사실은 그 당시 검사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 당시 검사들이 사실상 처벌받을 정도의 불법 행위로 판단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소해야 될 사건을 안 했다든지 반대로 기소하지 말아야 될 사건을 그렇죠. 뭐 강기훈 씨 사건 같은 경우 그렇죠 예, 했다든지 PD수죠. 뭐 무죄가 예. 추진됐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예. 그런 사건들에 있어서 근데 지금 뭐 수사 권고를 하고 싶어도 공소시효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무원 관련 범죄들이 또 시효가 짧더라고요. 뭐 7년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시효도 짧은 것도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왜 그 당시에 이런 불법이 구조적으로 묵인되었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내서 처벌하도록 하는 기관이 검사인데 오히려 검사 자신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참 저로서는 그렇죠. 너무나 심각한 문제로 와닿았습니다. 예. 오히려 이번 검찰 과거사위 활동 자체가 검찰이 왜 개혁되어야 되는지 예.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예. 진짜 견제 세력이 예. 전무한 기관이 검찰인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중요한 거대 권력에 대해서 봐준다든지 아니면 네, 네.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심지어 죽게 할 수도 있는 과거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게 뭐 독재 정권 시절에 그랬을 때 그 검찰권을 그렇게까지 남용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때 그 검사에 대해서 아무도 왜냐하면 검찰은 서로 봐주는 면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저는 이번에 많이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이제 좀 사안별로 조금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조사단의 이제 조사를 과정을 거쳐서 뭐 위원회도 가고 이러지만 다수의 의견이 이제 존중이 되고 소수의 의견도 이제 뭐 각주로 단다든지 뭐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지금 이제 쟁점 가운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첫 번째하고 그 두 번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장재현 씨 리스트가 존재하는지 뭐 성폭행을 당했는지 이 의혹과 관련해서 그 진상조사단에서 4대2로 다수 의견은 리스트 존재 가능성과 성폭행 의혹에 좀 있다 이렇게 무게를 두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과거사위원회에서는 이 문제가 또 이렇게 채택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리스트에 대해서는 리스트가 뭐냐 이렇게 모르시는 분은 생각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장재현 씨가
문건이라고 그 네. 당시에 썼던 그 2009년 2월 28일 날 작성한 문건이 있습니다. 그 네. 문건은 지금 당시에 KBS가 우연히 입수해서 예, 보도가 그렇죠. 됐고 저희 이번에 보도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4장의 문건이 남아 있고 장자연의 그 배우 장자연의 피해 사례입니다라고 시작을 다 그 4장의 문건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자연 씨가 소속사에서 어쨌든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본인이 강요당했던 술자리라든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실명을 들어서 어. 문건을 피해 사례를 남겼는데 네. 사실은 그 당시 남긴 문건은 정확하게는 특정해서 뭐 7장인지 6장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부분 7장으로 알고 있는 그 문건이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문건은 4장밖에 없으니까 그럼 나머지 3장이 뭘까 이게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거기에는 그러면 장자연 씨가 무슨 얘기를 썼을까 이게 궁금한 건데 네. 그 부분에 관해서 그중에서 장자연 씨가 이름만 적어놓은 명단이 있다. 네. 보통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이름만 적어놓은 명단을 소위 장자연 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당시에 2009년도 사망 직후에 이제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뭐 여러 가지 참고인들 또 피의자들 조사를 받을 때 이 장자연 씨가 작성한 문건을 본 사람들이 몇 분 계세요, 직접. 그래서 그 본 분들이 내가 문건을 봤는데 그 몇 장이었고 무슨 내용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 이름만 적어놓은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진술을 다 하셨는데. 네. 복수의 사람들이 이름만 적어놓은 문건이 있다는 취지로 당시 다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떤 사람은 목록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명단이라고 하면서 그 명단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 사전적으로 누구나 생각하기를 명단은 이름만 적어놓은 그렇죠, 거지 그렇죠.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김영희가 뭐 오늘 뭐 김은지를 때렸기 때문에 나쁩니다 이렇게 쓴 거를 명단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는 괜찮습니다. 네. 여사님이 때리시면 잘 맞는 걸로. 예. 아니 이제 서술형이라는 네. 말도 이제 저기 가능한 전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 중인데 서술형이라고 하는 거는 김영희가 뭐 작년 봄에 김은지를 때렸습니다. 김은지가 그래서 나빠요. 이러면은 이건 서술형이고 명단이라고 하면 김영희가 작성한 문건의 명단이라 그러면 뭐 김은지, 김연희 이런 식의 이름만 적어놨고 그렇죠. 그 이름만 있을 때 이거는 얘네들은 김영희를 괴롭힌 애들인가 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통은 이렇게 A, B, C, D 이름이 적혀 있는 장자연 씨가 뭔가 이름만 적어놓은 명단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고 또 그런 취지로 당시에 수사 받으신 분들이 진술을 했는데 이번에 과거사 조사 과정에서 그것도 아주 마지막에 와서 그 리스트에 대한 부분이 좀 진술이 번복이 된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 2009년도에 진술하신 분들이 근데 그때가 훨씬 기억이 당연히 정확할 그렇죠. 텐데. 네, 그것도 더군다나 조사 받으신 분들이 2009년 3월 7일 날 장자연 씨가 사망했는데 조사 받으신 분들의 진술은 대부분 2009년 3월 달에 사망 직후에 그 바로 조사 받은 거라서 아주 기억이 좋을 때고 네네. 그때는 뭔가를 이렇게 뭐 거짓말할 이유도 없을 그렇죠. 때고 조금 더 네. 물론 일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뭐 이 명단에 관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감춰야 되는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 진술은 굉장히 기억도 좋을 때고 또 동기적인 측면에서도 믿을만 할 그렇죠. 때인데 그때 했던 진술을 지금에 와서 조금 어쨌든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리스트가 없느냐. 지금 과거사위원회는 그 리스트가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고 실체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자연 사건은 장자연 리스트가 도대체 이름이 누가 있어. 그 사람들을 밝혀달라는 것도 포함이 돼 있었고 그건 중요한 쟁점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과거사위원회가 오히려 리스트가 없는 걸로 만든 거죠. 이게 저는 제일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10년 전보다 더 나쁜 결론을 내버렸다라고 아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사람들에게 예. 면죄부를 줬다라는 예.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의 실체는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와서 진술을 번복하신 분도 그 이름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경찰이 질문을 할 때 이름을 얘기해보라 그래서 이름만 얘기한 거다. 그래서 서술형이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나머지 형식이 다른 거지. 예. 그러니까 내장 이외에 문서가 더 있었다는 거는 계속 다 인정을 하시는 확인을 거잖아요. 2009년부터 예. 그거는 이미 그 지금까지 다 인정하는 거고 내장 밝혀진 내장 외에 3장 또는 2장의 문건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만 써놓은 게 아니고 사실은 서술식이었다라는 거는 아까 다시 예를 들자면 김영희가 김은지가 김영희를 때렸습니다라고 쓴 문장이라는 건 있는 거고 거기에 이름이 김은지라는 이름은 죄송해요 제가 예를 아니 들어서 괜찮습니다. 심지어 때린 사람이 지금 바뀌었어요. 회사에도 바뀌었어요. 아니 그래서 여러 명 때리셨어요. 서술형으로 이름이 썼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궁금한 거는 이름만 네. 모아놨느냐 그게 아니라 그렇죠. 서술형이든 이름만 모아놨든 피해 사실에 어쨌든 대한, 예. 그게 지금도 두 분이 오락가락하지만 결국에 두 분 사이에 쟁점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문제가 그 있었다는 문건이 근데 사실이잖아요. 없었다는 식으로 하는 건 정말 황당한 네, 이야기인데요. 네. 저희도 취재를 하면서 음. 그 과거에 이제 2009년 당시에 관계자들이 전화 통화한 내용이나 이런 녹취들을 그때 이제 그 당시 수사 기록이나 재판 기록이 다 2009년 당시에 있어서 봤거든요. 그 굉장히 자세하게 서로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이해관계가 없을 때 이야기하는 참.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어떤 특정 사람 이름을 말하면서 그 사람은 있는 것 같니? 그 사람은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마치 비교해보는 통화 녹취까지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마치 지금에 와서는 3장은 아예 없는 것들이란 식으로 혹은 2장이 없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진짜 황당한,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더 나쁜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까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 우리가 이제 리스트라고 하고 뭐 명단이라고 하든 뭐 하든 간에요. 이 리스트에 대해서 사실 2009년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 상당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었고 확인도 되었고 뭐 이랬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오히려 이제 가해자들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면죄부를 준 꼴이 된 거예요. 뭐 그 검찰 측에서 이게 누가 작성한지 모르고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요. 아예 그렇죠? 그런 문건이 없었다는 식으로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나머지 3장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서술식이든 뭐든 이름이 있다는 게 중요하냐면 서술식에 있다고 하는 이름들은요 앞에 4장 지금 남아있는 4장에 나와 있는 문건들에 없는 이름들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시민들은 서술식이든 이름만 모아놨든 어쨌든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궁금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로서는 정확하게 하려면 명단으로 모아놓은 거는 확인을 못했지만 어쨌든 확인된 이름은 몇 명이다라는 네. 아니면 뭐 그 누군 이름까지 뭐 밝히는 거는 저도 굉장히 좀 명예훼손 소지가 네, 있다고 네. 봐요. 근데 어느 리스트 자체를 없었던 걸로 만드는 거는 정말 본질, 그러니까 실체와 맞지 않는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죠? 네, 그 4장은 저희 시사인에도 공개되어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 2-3장 이야기는 사실은 당시에 경찰이 그 일정 부분 거기 나온 사람들로 의심되는 이름들이 네. 실제로 그때 피의자로서 조사까지 받고 송치가 됐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 계약 오브 계약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있을 수 없는 네, 일이에요. 네. 이번 이런 발표는. 그래서 위원회의 어떤 나머지 판단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뭐든지 없는 걸로 혹시 줄이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결정적인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성폭행 의혹 부분은 뭐 재조사 과정에서 좀 처음 나온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폭행 부분은 2009년도 당시라든지 2011년도 또 한번 이게 장자연 사건이 크게 이제 거론된 적이 있는데 네. 그때도 전혀 안 나왔던 얘기인데 이번에 그것도 2019년도 들어서 저희가 2018년도 4월 달부터 조사를 했는데 예. 정말 막바지에 진술이 나와가지고 정말 저는 그때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폭행이라니 너무 놀라운 거죠. 예,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어쨌든 그 당시 그 장자연 씨로 하여금 문건을 쓰게 만드는 과정에 있었던 네. 매니저가 매니저가 있는데 그 유모 씨라는 분이 예. 조사단하고 만난 자리에서 장자연 씨가 쓴 문건이 처음에는 굉장히 내용이 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원래 장자연 씨가 심하게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도 썼는데 그 부분은 그 매니저가 보기에 이건 좀 너무
세다 심하니까 여배우로서 생활하려면 이런 거는 쬐는 게 좋겠다. 이래서 다시 썼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충격을 받았던 거는 다른 사람의 진술이 아니고 장자연 씨 본인이 문건에 그런 내용을 쓰려고 썼었다는 거는 본인이 어쨌든 입었던 피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너무 중요한 진술이었는데 그 진술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윤지호 씨가 우리 조사단에서 조사 받을 때 그리고 또 언론에 나가서 뭐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장자연 씨가 뭐 술자리에서 약에 취한 것 같았다. 네. 술에 약을 탄 것 같았다. 왜냐면은 그 한 잔도 안 되는 맥주컵 한 잔도 안 되는 맥주를 마시고 그 눈이 풀리고 뭐 정신줄을 놓고 있었던 것 같다는 게 말을 해서 분명히 그 유모 매니저가 그 말을 먼저 저희는 들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걸 어떻게 큰일 났다 네네네. 이거 조사 기한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엄청난 폭탄 진술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조사할까 막 굉장히 좀 약간 좀 굉장히 지금 하여튼 그 당시에 너무 놀랐었는데 네네. 너무 그 또 더 놀란 거는 유모 매니저하고 윤지호 씨가 연락할 리가 없는 관계이고 그렇죠. 예. 윤지호 씨 연락처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윤지호 씨가 이제 그 얘기를 독립적으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정말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 그런 네.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취재하면서 이렇게 좀 사람들 성향을 파악해 보면은 유모 매니저는 장자연 씨의 억울함을 이렇게 막 밝혀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없는 장자연 씨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지어내서 말할 만한 사람은 결코 그런 위치에 있는 아니죠. 사람은 결코 아니죠. 아니에요. 이름 예. 말하면 안 되나요? 유장우 저희 방송에서 다 이름 이야기했는데 예, 저는 말하겠습니다. 헷갈리실까봐. 네네네. 예, 변호사님 안 하셔도 용감하십니다. 괜찮아요. 네. 어쨌든 뭐 KBS 이런 데서도 실명을 보도하던데 본인이 또 뭐 이름으로 상처를 받는다고 하셔서 제가 그냥 네, 네. 변호사 된 입장에서 기자들만 얘기하시는 걸로. 네. 그래서 어쨌든 당시를 구성해 보면 먼저 그 유모 매니저가 성폭행 얘기를 해서 굉장히 충격에 휩싸여 있는데 사실은 바로 그 다음 날에 윤지호 씨를 조사했거든요. 아. 근데 윤지호 씨가 저희한테 세 번 조사를 받았는데 네. 그 유모 매니저 그 말 한 다음 날 와서 우리가 전혀 그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분한테. 근데 딱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 성폭행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니까 뭔가 이렇게 뭐 번개가 맞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윤지호 씨는 직접 성폭행 당하는 걸 봤다거나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고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정황. 얘기를 한 거고. 뭐 술자리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그러면 의심 갈 만한 술자리 이런 건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 건 저희가 당연히 더 물어봤고 또 하나는 그것과 별개로 이제 이미 이제 그 부분도 최근에 조사된 내용이 아니라 물론 최근에도 그런 조사 한 번 더 확인이 됐지만 네. 2010년도 이 무렵에 또 장자연 씨 문건을 본 또 다른 분이 그 정 감독이라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그 문건을 보면서 이 문건에 술에 약을 탔다는 내용도 있다고 진술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최근에 또 물론 그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문건이 있는 거니까 그런 내용의 사실 문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삼각형이 되면서 뭔가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는 왜냐하면 그것도 술에 약을 탔다라는 얘기도 결국은 윤지호 씨가 얘기가 맞다라는 거를 그 정 감독이라는 분이 들은 그 진술에 포함이 돼 있는 거라서 이게 종합을 하면 장자연 씨가 쓴 거는 문건에 술에 약을 탔다라는 거 하고 또 장자연 씨가 뭐 이런 말 드리면 정말 유족한테는 너무 죄송한데 왜냐하면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조심스러워요. 근데 어쨌든 그 팩트는 문건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고 물론 초본 같은 거에 지금 공개되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기하신 것처럼. 예. 네. 왜냐하면 이 문건을 한 번에 딱 쓴 게 아니라 한 번 썼을 때 내용을 좀 뭐 이름을 지운다든지 수정을 하고 이런 작업을 거쳤다고 유모 매니저도 얘기를 하고 처음에 쓴 내용이 지금 남아있는 내용이 없거든요. 이 둘 다 없어요. 그러니까 술에 약을 탔다는 내용도 남아있지 않고 또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도 남아있지 않아서 지금 남아있는 문건을 쓰기 전에 그 같은 장소에서 그날 처음에 썼던
첫 번째 문건에는 그 내용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뭐 장자연 씨한테서 누가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런 내용을 썼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뭔가 진실을 캐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어느 술자리고 누가 증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과거사 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었거든요. 뭐 압수수색도 할 수 없고 통화 내역도 볼 수 없고 그런 걸 알고 또 조사에 응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실제로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그 말이 만약에 맞다면 그 내용 실제 그런 일이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그거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왜냐하면 그 술에 약을 탄 약의 종류라든가 이런 게 밝혀질 정도라면은 그거는 강간치상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약을 탄 사람은 A인데 성폭행을 한 사람은 B라 그러면 또 합동강간이라 그래서 특수강간이기 때문에 그건 또 15년이 돼서 범행이 2008년도에 있었다고 치면 2023년 또는 24년까지는 수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다수 의견은 이걸 당장에 이게 수사 권고를 할 정도로 어떤 술자리가 특정이 되거나 지금 가해자가 특정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복수의 진술로서 더군다나 장자연 씨 본인이 문건에 그런 내용을 썼다고 하니 수사 여부를 좀 검찰이 판단해서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다수 의견으로 냈는데 그것을 과거사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그냥 소수 의견은 뭐였냐면 검사들 의견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기록을 보존하자. 그리고 뭐 나중에 혹시 누가 증거를 들고 오면 그때 가서 수사하면 된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 규모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뭐 지금 과거사 조사단에서도 수사 권고를 못하는 걸 누가 나중에 그걸 증거를 들고 와서 그건 기대할 수 없는 거라서 하나만한 소리다 그리고 반대를 한 거예요. 장난 아니야? 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근데 가해자가 누구라고 언급된 거는 없으신 거예요? 조사 과정에서?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특정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 전혀 아무도 뭐 모르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당장에 밝혀진 술자리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참석자가 예. 특정되고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10년 만에 이렇게 재수사를 하고 이런 사건들은 사실 이게 강제 수사권도 있어야 되는 거고 좀 더 이렇게 강력한 권한이 있어야지 이게 진실이 규명이 되고 사건의 의혹이 해소가 되는 거지. 뭐 이거 무슨 뭐 하다 만 거고 수사권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는 그건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수사권을 안 줬겠어요. 검찰 과거사가 제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은 거죠. 처음부터. 예, 그리고 사실 검사가 들어가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과거사를 반성해 자체 개혁이 이제까지 셀프 개혁이라는 게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 진짜 그런 진정성이 있었다면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외부위원이라고 다 법리에 당연히 다 밝으신 분들일 텐데 왜 검사들이 거기 들어갔을까라는 그 아쉬움도 권한을 정확하게 참 드네요. 주고 쟁점을 이렇게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그게 제도적으로나 이렇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이 정말 번번이 이렇게 되니까 사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된 문제 중에서도 이게 국민적인 의혹이 시원하게 해소된 게 전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대를 많이 했다가도 실망이 되고 이런 게 쌓이게 되면 사실 이런 활동 자체가 되게 무기력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획관 연장까지 해주면서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저는 지금 막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근데 기간 연장에도 김영희 변호사님이 진짜 큰 역할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아니 그 문제는 사실이니까요. 문제는 이렇게 예. 열심히 한 분들한테 막 아유, 너무 기침, 화가 나요 막 어떡해. 이러고 예. 하여간 정말 참을 수 없는 이 분노를 그러니까 진짜로 저는 장세현 씨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 네. 아니 이게 지금 10년 만에 뭔가 자기 뜻이 그리고 자기의 그 어떤 원한이 이렇게 밝혀질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고요 정말. 아 진짜 괴롭습니다. 이 장재현 씨 문건에 쓰여 있는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참 관심 많은데 조선일보 방사장이 누구냐 이 부분이 이제 재소사도 상당히 부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그 검경이 방정호 TV조선 전 대표의 통화 기록을 이틀치만 조사했다거나 뭐 박영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는
없다든지 이런 점들은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더 화가 나요. 의혹이 분명히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여튼 뭐 이렇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헌법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보면은 절대로 뭐 같이 취급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소환 자체를 뭐 못하고 지금도 수사 과정 그 당시 수사를 돌아보면 어쨌든 통화 내역 조회하는 것만 해도 당연히 1년치를 전체를 뽑는 게 관례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선일보에 관련되신 분들은 통화 내역이 너무 협소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조사를 안 하거나 그래서 좀 차별이 있었다 혹은 그렇게 보여지는 누가 봐도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은 거죠. 네. 그렇죠. 네. 유달리 조선일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그랬던 것 벌벌 같아요. 떠는구나. 사실 뭐 피의자가 편한 공간에서 조사받게 하는 것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윤지호 씨는 새벽에 부르면서 예. 밤에 부르고 예. 거긴 또 참고인이었는데요. 윤지호 씨는 그러니까. 조사할 때 그 새벽 6시까지 조사받는 경우도 몇 네, 2009년 당시. 그러니까요. 예. 근데 무슨 누구는 호텔까지 가서 직접 이렇게 조사받고. 네, 게다가 거기 조선일보 기자들이 배석까지 의가 하고 없습니다, 진짜 사실 조사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거죠. 그래도 그나마 이번 활동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지 좀 남은 과제는 뭔지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은 뭐 위원회가 그 부분은 만장일치였기 때문에 발표를 했지만 조선일보의 그 수사 과정에서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회가 그렇게 발표를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뭐 판단한다라는 취지로 발표를 했고 뭐 실제로 뭐 어느 언론사는 그거를 일면에 뭐 탑 기사로 뭐 내보내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과정에서 뭐 조현호 경기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그 과거의 진실에 대해서 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또 어떤 도움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어쨌든 유일하게 장대한 사건에서만 기소가 됐어요. 그것도 아까 지난 강제추행 부분 말씀드렸지만 그 윤지호 씨 진술이 덕분 네, 하여튼 유일하게 지난해 기소가 됐고 또 사실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조사 내용은 더 많은 내용이 담고 있는데 위원회가 그걸 많은 부분 발표를 안 해가지고 네. 그게 좀 안타깝고 그런 점에서 제가 원망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일단 조사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확인한 내용들이 더 많은데 그거는 위원회가 발표를 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제가 네. 뭐 개인적으로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사실은 밝힌 내용도 상당히 있다라는 것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속상하게 하나만 생각하고 얘기하고 가세요. 네, 저도 그러고 싶지만 좀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해서 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또 그 소속사 사장에 대해서 위증 수사 권고 네. 이끌어낸 것도 좀 그나마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속상한 부분은 어쨌든 리스트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회가 반대로 이렇게 사실은 그 실체와 맞지 않게 발표한 거는 뭐 속상하지만 사실은 저희는 조사를 어느 정도 했고 그런 부분도 밝히지는 못하지만 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검찰의 그 수사 라인에서의 어떤 외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밝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는 당사자인 검사들이 입을 열지 않으면 밝히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누군가가 근데 이 그 장제한 사건 라인은 그 적어도 이제 그 성남지청 쪽으로는 그 있었던 분들은 다 지금 변호사신데 저는 좀 양심적으로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양심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양심 찾기 힘든 걸로. 아니 그거는 저의 말이 아니고 있겠지만, 우리 용감한 네. 김인지 네. 기자님이 네. 말씀을 하신 저도 거고 한번 그때 취재할 때 그 이제 이 사건 수사검사, 수사검사고 네. 지금 개업하신 변호사님을 한번 만나뵀는데 굉장히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때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그런데 왜 1년치 통화 기록이 사라졌나요? 정말 그건 억울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셨나 보지. 아니 그래서 좀 제가 양심적이라는 거는 이제 정말 어떤 일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말해주면 양심적일 텐데 무슨 일이 있었을 걸로 분명히 짐작이 되는데 그냥 없었다고 하니까 양심적이지 못하다는 말은 못하겠으나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양심 선언은 없었다. 왜냐하면 뭐 하여튼
경찰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비교를 해보자면은요. 네. 구체적으로 경찰은 그 경찰 라인의 최고 책임자인 경찰청장이나 또는 그 경기지방경찰청 이게 당시 사건이 장자연 씨 주소가 네, 분당이어서 분당이어서. 네. 성남지청이었습니다. 그 성남지청의 최고 책임 라인은 경기지방경찰청장인데 그 경기지방경찰청장인 조현호 청장도 자기가 본인이 직접 외압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네. 경찰만 과연 그렇게 외압을 가했을까 하는 의문은 누구나 네. 상식적으로 가질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수사 지휘의 책임은 어쨌거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뭔가 그럼 검사는 뭐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뭐 꼭 조선일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관련자들이 많았는데 권력층들이 많았는데 검사 쪽에 당연히 뭔가 청탁과 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외압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그 말을 믿기는 어렵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네. 그 유달리 이 사건에서만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뭐 자기는 양심껏 수사했다고 하면 그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말 그 대한민국에 이렇게 진실을 밝혀야 될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장자연 씨 사건이야말로 긴 시간이 지나도 역사 속에서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되고 그때 그 시간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는 물음이 끊임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고 국민들은 이제 법에 대한 기대 그리고 정의에 대한 어떤 바램이라는 것은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그래도 법 앞에서는 좀 더 기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그런 바람이 있을 텐데요. 29살의 그 아름다운 신인 여배우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이 삶의 무게들이 여전히 어떤 그 권력에 의해서 또 짓밟히고 있고 또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상실감도 시민들의 분노도 지금 계속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히 공익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공익 변호사 김영희 변호사님 지금 전국 검사들이 김영희 변호사님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그래서 더 잘하고 계시는 거다. 잘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과거사 원성이 자자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검찰 과거사 스스로가 개혁하고 과거사를 돌아볼 수 있지 기회를 버린 사람들이 욕을 한다는 것은 아주 김영희 변호사님이 활동을 잘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감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계속 그러니까요. 힘써주십시오. 네. 끝까지 네. 늘 그랬던 것처럼 정의의 편에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힘없고 약자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그런 좋은 변호사님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